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명절을 쉬느라고 시골을 다녀오느라고 어제를 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 뉴스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그 밤송이들이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시골을 간 김에 인제 그 선산에 밤나무가 좀 있는데 그 밤을 주워러 갔다가 지금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9월 24일 경기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어제 오늘 걸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참 일이 많습니다. 예, 참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정말 일이 많고, 근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일이 좀 많아야 되는데 별로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어제 오후에 연휴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2,200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밤 11시 기준인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변이 감염자 접촉한 접종 완료자에 따른 2 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런 보도가 아울러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동에 거리 두기 완화가 겹쳐 가지고 2,000 명을 넘어섰는데 "4 차 유행 정점이 아직 아니다." 하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연휴 중에 중국의 헝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인제 항대인데 항대, 중국말로 헝다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의 지금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커다란 어 중국 경제 부실 내관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특히 인제 중국 정도 높은 국가에 파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헝다 그룹이 360 조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헝다 그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 한 가을, 작년 중반부터 헝다 그룹의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에 사실은 중국의 많은 어 그 쌍금리를, 지금 글로벌 금리가 미국의 제로 금리 정책으로 글로벌 금리가 거의 차입 비용이 어 적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동산이 굉장히 과잉 투자가 되어서 제가 중국을 코로나 전에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웬만한 도시의 아파트들이 절반 정도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의 교수들도 그분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경제가 또 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홍색 규제라고 그래서 내년에 시진핑의 3기 연임을 앞두고 각종 경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핀테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게임, 연예계, 부동산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규제 강화는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제 360조 부채를 지고 있는 흥다 그룹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중국은 은행들이 거의 다 국유화돼 있죠. 그래서 은행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은 과잉 투자가 돼 있고, 한쪽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면서 바로 이런 부실 여관이 터지는, 당장 빚을 갚지 못하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162%에 올라갔습니다. 2019 년마다 151% 였는데 이 162%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중국의 2020 년도에 GDP가 약 15조 정 달러,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15조 달러니까 이것의 162% 면은 거의 4조 정도, 4조 달러의 부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한 3경정에 가까운 돈입니다. 2경 7천억 정도 되는 큰 부채가 중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빌려 가지고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온 거죠. 사실은 중국이 지금 경제가 부채 더미 위에, 한국도 뭐 거의 부채 더미 위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부채 더미 위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경제 구조가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인제 이렇게 만약 흥다그룹이 부도가 나면은 부채가 350조 정 50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 그 8,440 개의 협력사가 줄도산 위기에 봉착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어 휘청거릴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흥다그룹에 빌려주고 있는 많은 그 금융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기 어려워지면은 중국 경제가 연쇄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중 하나가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도 사실은 처음 시작이 그 당시에 부동산의 기업들이 먼저 부도가 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뭐 굉장히 유명한 요새 우성건설, 우성아파트를 많이 있죠. 우성건설, 경남건설 등등 뭐 여러 그 부동산들이 회사들이 먼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건 중국의 굉장히 큰 이제 이슈인데 중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인제 그 부채 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과잉 투자를 해서 공장도 그렇고 지금 특히 그 부동산을 과잉 투자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외 중국의 뭐 거의 외환보유액이 한 3조 달러 된다고 하지만 거의 외채도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거의 빌리다 가져온 어 해외에서 싼 금리니까 국제금리 금융 싼 금리 빌려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고 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거 그만큼 외채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단기 외채의 비중이 약 한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러다 보면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놈들은 인제 중국의 금융회사들이 빌려와 중국에 덩치를 크니까 그 덩치 큰 걸 인제 바탕으로 해서 빌려와서 이렇게 부동산 기업이나 혹은 기업들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 내에서 이런 기업들 흥다그룹 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금융회사들이 로 전이가 될 수 있고 그 위험이 전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 우려가 제기되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걸 갖다가 아마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20조 원 정도 20조 원 1,100억 위안 20조 원을 긴급 유동성을 투입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흥다그룹이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한 유동성 20조 원 350조 중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적은 규모지만 일단 긴급한 20조 원을 투입해 두고 그다음에 이걸 그룹을 쪼개서 국유 기업으로 재편한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그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그 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 같은 것도 사실은 국유 기업이 지분을 늘려 가지고 사실은 국유화시켰고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국유 기업의 지분을 늘려서 국유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 등 덩샤오핑이 인제 계획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국유 기업 때문에 경제 비효율성이 난다고 그래서 전부 그걸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영화시키느냐 애를 많이 썼는데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문화 대혁명 제2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제 국유기업 재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너 개를 쪼개서 국유기업으로 재편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리먼 사태 때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인제 리먼 사 우리가 흥다그룹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또 중국 경기가 문제되면 첫 번째 인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약 4% 정도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26,000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충격이 크고요. 그런 면의 충격이 인제 올 겁니다. 실물 면에서. 또 금융 면에서 리만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리만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자금 부족 상태에 직면하면서 해외에 빌려줬던 돈을 많이 회수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에 빌려준 돈을 대거 회수해 가면서 신흥시장들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외화 유동성 갱생 현상이 발생해 한국도 엄청난 외화 유동성 갱생 현상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 자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중국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대출을 해 주고 있냐,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리만 사태는 좀 달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에 많이 대출을 해 주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출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부실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한국은행 분석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출해 주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약 200억 달러 정도 된다. 200,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래서 리만 사태 때와는 금융면에서는 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인제 실물 면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고 20 4~5%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한 260,000개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실물 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개의 변수가 환율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위안 달러 환율과 동조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외환 시장 면에서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이 헝다그룹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리만 사태 때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당시에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또 미국의 자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와 지금 중국의 자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까지는 생각할, 리만 사태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인제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곧 인제 테이퍼링을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2023년 정도 생각했었는데 2022년 내년에 올릴 것이라는 것이 어제 FOMC, 어제 열렸던 21 일과 22 일에 열렸던 FOMC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긴축 스케줄을 앞당긴다. 월가에서는 내년에 2차례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9월 FOMC 21일, 22일에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열렸던 FOMC에서 테이퍼링은 곧 시작하고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어 지지하는 사람들이 18 명의 FOMC 멤버 중에서 지난번에 7 명이었는데 이번에 9 명으로 늘어나서 과반이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지금 PCE 물가 상승률이 4.2%,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근원 PC도 3.7%가 지금 9월 전망치가, 지금 8월 달에는 PCE 물가 상승률이 3.4인데 9월에는 4.2까지 전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다.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 계속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계속 완화 정책을 주장해 왔는데,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계속 2021 년도 금년에는 상당히 높은,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PCE 물가 상승률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4.2%까지 전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헝다 충격에다가 미국의 긴축 예우가 겹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한국도 코스피가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대신에 아직은 금년 중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헝다도 다소 처음에 생각했던 보다는 헝다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다소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헝다 파산 우려 코스피가 장중에 한 20% 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1,180 원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도 빨라지고 금리 상승 시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거품 붕괴, 자산 거품 붕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어 자산 시장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건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4,894 달러인데 홍다 사태로 4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하면서 44,000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 보니까 5,400만 원을 43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면 382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보니깐 이것도 헝다 때문에 거의 사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천 반등을 해서 5,43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인제 특검법이 시행이 됩니다. 특검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는 어 신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4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고팍스와 한비코가 지금 은행 실명 규제를 받기 위해서 막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예치금이 60조를 넘어서고 업비트가 43조 원이나 되고 총 가입자가 중복 여기저기 인제 가입한 어 2곳 이상 복수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중복 가입자를 포함하면은 1,479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에 한 2곳 정도 더 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5 곳에서 6곳 정도가 원화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신고 안 한 거래소에도 222만 명이 가입해 있다. 그리고 2조 3천억이나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22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경우에 좀 큰 경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사회적 소요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ISMS 정보 보호책의 인정을 받은 데는 25 곳이고 이 5 곳은 현재 코인 거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화 거래가 아니고 원화 계정은 없으니까 코인 거래는 가능한데 나머지 그러니까 인제 현재 4 곳은 어 원화 거래가 가능하고 25 곳이 코인 거래만 가능하고 그게 25 곳은 ISMS 인정만 받고 현금 결제 계좌 개설을 못한 곳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빼면 총 63 곳 거래소 중에서 34 곳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업을 종료할 때는 30일 이상 환급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가 도나무 거래소의 운영사인 업비트 운영사인 도나무가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되어서 데카콘이 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조 원 이상 스타트업을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데카콘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데카콘은 금년 들어서 어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야놀자가 금년 데카콘이 되었는데 도나무도 지금 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록해서 데카콘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도 기한이 끝나고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행되는데 온라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투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이 비교 서비스 하는 것이 금융 중개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금융중개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금융중개인지는 또 법적 논쟁이 필요할 수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융중개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은행이 금융중개 기관이죠.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합니다. 예금자의 돈을 대출자에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중개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상품을 비교하는 거
신용카드 서비스를 비교하고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비교하고 하는 것도 금융 중개냐. 사실 소비자는 그 비교를 해서 그걸 보고 그 보험 회사에요. 신용카드 회사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금융 중개로 보느냐 하는 것은 법률 논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의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금융 플랫폼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외 기타 온갖 플랫폼을 규제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잘못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잘못이 큰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런 프레이밍으로 새로운 프레이밍을 씌우면서 오히려 가져간 이게 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플랫폼 혁명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흔히들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그러죠. 근데 초연결이 뭐냐? 이 바로 모바일 폰에서 이 모바일 폰에 여기에 플랫폼을 깔아서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정거장, 만나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바일 폰에서 그걸 만나거든요. 우리가 근데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혹은 요새 뭐 은행 거래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모바일 폰에서 거래를 하죠. 이게 모바일 폰이 은행과 소비자 간에 혹은 다른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플랫폼 공간. 이것이 바로 모바일 폰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과도하게 규제를 해 버리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뒤지는 문제가 생기죠. 4차 산업혁명이 뒤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산업혁명이 뒤져서 우리는 계속 후진국이 되었다가 심지어 식민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지면 안 되죠. 더구나 한국은 IT가 발전된 국가인데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면 정말 이건 큰 문제죠. 근데 지금 어떤 다른 꼭 반드시 그렇다고는 그 외 요인도 있겠지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마치 플랫폼 기업 때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면에서는 오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의 금융 비교 서비스도 중단 위기에 바로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지금 무분별한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 결국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섣부른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까지도 못하게 생태계도 붕괴시킨다. 이게 굉장히 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온라인 공정화법, 플랫폼 공정화법이란 것은 예컨대 이제 입점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죠. 그걸 입점업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입점업체에서 물건을 샀다가 예컨대 어떤 식료품을 사서 그 식료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입점업체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기업 자체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인제 스타트업 생태계들은 배상에는 엄청난 거니까 그냥 이거 겁이 나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혁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그래서 정말 핀셋식으로 아주 독과점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만 핀셋 규제를 해야지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플랫폼의 혁신의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하는데 플랫폼을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번에 카카오가 여기에 꽃배달 같은 걸 인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꽃배달을 안 하면은 전국에 있는 꽃배달 업체가 소비자를 어떻게 만나죠? 플랫폼이 없는 어디서 만나죠? 결국은 골목 상권마저도 붕괴될 위험까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 사회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주로 한국과 중국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그런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국과 중국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직방이라고 그래서 부동산도 플랫폼, 심지어 로톡이라고 그래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등 뭐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쪽을 보면 매물이 잠겨서 비강남, 강남이 아닌 지역에도 20억 30 평대가 20억 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더 계속될 거다. 그런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진, 송파, 성동의 중저가 6억 이하 아파트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지금 전부 다 광진, 송파, 성동 지역에도 평균 가격이 9억 6천만 원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전체에서 10채 중 1채 정도만 6억 이하다. 서울 전체에서. 6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죠.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집을 장만하면 6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서울 10% 정도만 제가 보기엔 11%라고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마하기 전만 하더라도 62.6%가 6억 이하였는데 이번 금년 9월에는 11.3%만 6억 이하다. 그렇다고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니고 더 경제가 어려워졌죠.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평당 전세값이 강남에서는 1억 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 평당 전세값만 1억. 30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전세값만 30억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부 강북권도 괜찮은 지역은 1억에 전세값이 1억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세값이 1억 3천만 원 껑충 뛰었다. 7월 달 평균 전세값이 6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전세값이 1년 만에 27%가 뛰었는데 오기의 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그 당시에 이게 뭐 그냥 국회에서 난리가 나면서 통과시켰죠. 밀어붙였죠. 밀어붙이면 붙였습니다. 이 뭐 국토장관은 물러나면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엄청난 지금 비극과 피해를 초래하고도 지금 성찰이나 반성이나 혹은 정책 전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대체로 좌파들은 실패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엄청난 수천만 명을 중국의 뭐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굶어 죽게 하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뭐 철저운동 같은 거 혹은 심지어는 뭐 어,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좌파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고용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심지어 최근에 플랫폼 규제에 앞서서 똑같은 게 있었죠. 뭐 타다 금지법이라든지 혹은 뭐 유통 산업 규제 등등 다 실패를 했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악당을 만드는 의인 콤플렉스가 주택시장을 망쳤다. 아니 사실 악당이 없는데 저놈들이 악당이다. 악당이다. 그것을 부수면 우리가 다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일종의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마녀 사냥이 바로 예를 들면 아파트값 못 자고 전세값 오르 이제 이게 다 다주택자의 그 탓이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얘기합니다. 공공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민영 주택은 부족해서 더욱더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그 마녀 사냥식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넘어서 정치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지 않고 이런 프레이밍 시오에 없는 악당을 만드는 마녀 사냥식 정치의 문제는 전문가의 칼럼이 실렸군요. 이렇게 또 전세 대출이 오르니까 전세 자금이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또 게다가 가, 가계 대출이 증가합니다. 뭐 전세 대출, 사업자금 대출, 생계자금 대출, 뭐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는 대출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무조건 한 6% 정도로 한도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전세값 오르면서 전세 대출이 증가하니까 그 마지노선이 지금 뚫릴 상황에까지 가 있다.
그런 얘기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민간 부채는 금리가 올라도 민간 부채가 복잡해서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없으면 생계형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사업자금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GDP 대비 신용의 장기 추세선을 18%나 오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벌써 가계대출 한도가 목까지 찼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겨 이금융권도 더 강하게 규제한다. 그러면 이 서민들이 어디로 갈까요? 연리가 400% 넘는 불법 사치로 가게 됩니다.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 내야 되니 어떻게 불법 빈곤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통계상으로 외행산으로 보이는 규제만 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욱더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소세 비중이 월급 중에 근소세 비중이 5.3% 8.1%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8천만 원 이하 과표가 13년째 동결되는데 13년째 인제 과표가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인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소득도 인제 명목 소득은 올라가니까 세금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과표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조정이 안 되면서 월급에 차지하는 건수대 비용이 8.1%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조세 체계를 합리화했다는 얘기죠. 어 지금 상속세도 OECD 평균의 상속 증여세 비중이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상속 증여세 비중이 OECD 평균 7 배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심지어는 그 애플의 창시자 보다도 3 배나 더 많았다는 약간 조롱스러운 그런 조롱시키는 기사가 해외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조세 체계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지방도 지금 복지사업에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들이 지금 재정 자립도는 낮은데 1조 원 넘게 보편 지원하고도 도민 지원금 펑펑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포천시는 1 인당 지원금 80만 원에 다음 달 또 10만 원 퍼주기를 예고했다. 그냥 막 줍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지자체 현금 살포가 만연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이거는 바로 매표 행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4 인 가구 월 1,050원 올린다는 발표에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데요. 결국은 한전이 적자를 못 버텨서 지금 연료비 연동을 무시하다가 상한선까지 올렸다. 이게 올리는 최대 한도가 있는데 상한선까지 올렸는데 문제는 지금 선심성 행정의 한전이 올해도 적자가 3조 8천억이나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인데 이 탈원전 정치가 해서는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탈원전 원가 자체가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64원인데 LNG는 121원, 신재생은 106원인데 지금 현재 연탄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을 줄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LNG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중소기업들은 생존이 위협하다. 지금 임금도 많이 오른 데다가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견디느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아우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한 데 불과하다. 앞으로 탈원전 누적 손실액이 10년간 177조 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올해도 한전 자회사에 4조 정도 적자가 예상되면서 추가 인상 요금도 불가피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풍력 발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전 폐기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을 재개하라는 그런 시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전기요금 올라가면 각종 공공요금이 또 줄줄이 올라갈 전망이고요. 그건 또 물가 상승,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연결되겠죠. 지금 지금 뭐 삼성 반도체에 대통령도 참석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반도체 공장 착공 1년 넘게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 요구를 첫 삽도 못 두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라든지 인텔은 공격적인 증설을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반도체 공장 짓는데 2 년밖에 안 걸리는데 한국은 7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반도체 굴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침에 또 보도가 된 건데 대형 사고가 나든 말든 민노총이 폭주하는 민노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내 최대 제빵업체 상대로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노조에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차 연료 호스를 누군가 고의로 자르는가 하면은 빵 배송에 의해서 원료 공장까지 트럼하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강제상 조치도 안 하고 있다. 막무가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택배 노조 지도부는 위장 취업한 주사파들이라는 주사파 운동을 했던 전 범민련 간부의 주장입니다. 위장 취업한 주사파다. 그러니까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심지어 택배 노조위원장도 노동운동하다가 먹고 살려고 택배 기사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노동운동가 주사파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권력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좌파 정부의 공권력은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비는 늘어나는데 기초 학력은 하락한다. 국민의 학부모의 58%가 전국 학력 평가를 부활해야 한다.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산무 교육이라고 그래요. 시험 없고 그다음에 훈육이 없고 뭐 등등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초 학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수월성 있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해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인재들은 부족한데 고만고만한 청년들만 양성을 하면서 청년 실업자만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이 교육제도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속에서 또다시 기초학력 하락 문제가 OECD의 교육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또 발언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엊그제 21일 날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코로나도 입국하기 때문에 가급적 비대면으로 해달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외에는 문재인 대통령 하고 극소수만 참여해서 했는데 뭐 관용도 별로 없는 속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평화가 온다라는 종전선언을 다시 2018년 이후 줄기차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이 종전선언을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자 종전선언 남북 미중 사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 자체는 물론 실현 자체가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이견 때문에 실현이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한결같은 대남 전략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정책을 해서 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고 난 빈 대한민국을 공략해서 공산화시킨다. 적과 통일한다. 이것이 북한의 한결같은 전략인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과거에 베트남도 종전선언하고 평화정책이라고 미군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공산화가 되었거나 텔레반이 바로 다시 집권한 상황이 발생했죠. 바이든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를 주장하면서 서로 완전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4일 같은 경우, 우리는 21일 날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바이든은 24일에 쿼드 4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쿼드를 더 공고하게 운영할 그런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까지 가서도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과는 다른 인식을 유엔에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지금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면서 중국은 우리를 업소히 여기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죠. 특히 IAEA가 북한의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핵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다음 날
대통령 종전 선언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야, 지금 뭐 북핵 폐기 없는 북핵이 폐기가 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평화 정치가 안 된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 우려만 커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BTS를 대동했거든요. BTS를 대동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게 하나 미 국방부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주장을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에 밝혔다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물론 한미일 외교회의에서는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 언급 없이 비핵화 협력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 논의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주목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명이 미 하원에 대한민국 종전에 관한 한반도 평화헌법에 관한 평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놓겠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가져가는 민주당의 법안이 제안된 상태고 얼마 전에 어떤 그 분석을 보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번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정의용 외교장관은 반중 동맹은 냉전식 사고다. 완전 시진핑의 발언과 판박이를 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강해져서 20년 전과는 다르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는 당연하다. 그리고 반중 동맹은 냉전 사고다. 완전히 북한의 발언을 중국의 발언을 판박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20년 전과 달리 강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공세적 외교는 당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반중 동맹은 냉전식 사고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외교장관 뭐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중국의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지금 야당에서는 정의용이가 중국 외교부장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김정은을 대변하던 정의용이 이제는 중국의 늑대 외교까지 도전하나 하는 그 칼럼이 실렸고요. 이건 완전히 궤도의 탈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이 배경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까지 갔어도 북중을 편드는 비상식적인 발언이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연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자원이 퇴출되고 있는 한국만 세를 키우고 있다. 한국이 공자원 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나라죠. 전국에 23곳의 공자원이 있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는 80여 군데 공자원이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방미하고 있는 현재 미국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지난 4년간 핵실험을 안 한 건 평가할 만하다. 또 이런 또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비상식 비정상 투성이다. 여기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이것도 뭐 지금 난리죠. 대장동 개발로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김만배라고 하는 하천대유가 이제 뭐냐면 그 성남개발공사의 일종의 지주회사죠. 개발을 위한 대장동 개발을 위한 지주회사인데 이것이 이제 하천대유가 김만배가 실질 소유죠. 100% 소유하고 있는데 김만배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를 전 성남 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유동규가 사업을 설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서 유동규가 설계한 대장동 1000배 수익, 유동규가 지금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이재명 캠프 일을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 도대체가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지금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는 어 화천대유에서 지금 7 개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여스 천화동인이라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들이 또 대개 다 그런 또 지인들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이 펀드와 지금 펀 화천대유와 펀드 7 호까지 펀드가 7%의 지분을 가지고 보통주를 의결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등은 그러니까 93%는 우선주를 가져서 의결권이 없는 거죠. 우선주는 배당은 우선주를 받지만 의결권이 없는데 따라서 7%를 가진 화천대유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현재 보면은 약 한 뭐 화천대유에서 약 화천대유가 1% 577억, 천화동인의 3,463억. 그러니까 약 4천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거의 배당금을 거의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 배당이군요. 배당을 가져갔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는 거의 언론 보도를 보면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4,040억 정도의 이 배당을 가져갔다. 이 설계 자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래서 이 부분이 전부 이렇게 대학 동창들, 아는 지인들 이런 걸로 연결돼 있고 여기에 고문이 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대법관 당시에 무죄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맥으로 짜여진 이 대장동 이 사태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3,463억을 배당받은 7명 전부 다 김만배 가족의 지인이다 그런 얘기고요. 업계에서는 진짜 투자자는 따로 있고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어, 즉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제출해 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27일 날 내일 모레 뭐면은 지금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서로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국내외 여론들의 빗발치는 그런 언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한다는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 기자 등 다른 단체들의 국내외 단체들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그런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면은 뭐 정말 굉장히 어,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